황기도 콩과예요. 감초도 콩과고. 황기에는 아스트라갈라스 멤브라나시우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원산지는 중국, 한국, 일본 등지가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기에는 제주황기, 자주황기, 개황기, 염주황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쓰는 것은 일반 황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근데 황기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서도 저것도 좀 키 좀 크면 잘라줘야 되고. 키가 그냥 놔두면 1m 정도는 커요, 이게. 근데 이것도 널찍널찍 소식해버리면 덜 크고 옆으로 가지를 막 치는데 밀식을 하게 되면 더 크죠. 도장을 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여백에서 꽃대가 나온다. 총상화서로서 총상화, 이거 뭐 얘기할 필요 없다. 꽃이 뭐에 피는 겁니다. 총상화서로서 나비 모양의 얇은 노란 꽃이 피고 여기 요 보시면 이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화서, 유한화서, 무한화서가 있는데 유한화서는 어느 정도 되면은 꽃 매짐을 해, 끝 매짐을 합니다. 더 이상 안 크고. 근데 무한화서는 계속 꽃이 핍니다. 근데 황기는 무한화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확기로부터 50일이고 60일이고 이전에 핀 놈들이래야지 제대로 결실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핀 거는 씨도 못 맺고 결국엔 에너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조기에 적심, 카팅을 해줘서 꽃 피는 것을 갖다가 억제를 해주면은 꽃 피는데 허비할 에너지를 뿌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키를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키가 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키만 크고 그러면 바람 불고 하면 도복이 돼, 쓰러져요. 바람 맞으면은. 위는 이제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느 정도 끊어주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타가 수정을 하는 자가 불합성이라는 얘기는 그 자가 불합의 기구가 화기 이상이라든지 암술 수술 출현하는 시기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가 불합성, 내 꽃가루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남의 꽃가루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자가 불합성이다. 이거 꽃들이 이렇게 생겼고, 꽃들이랑 8개 내지 10개 들어갑니다. 우리 콩 한 꽃들에 몇 개 들어가요, 보통? 콩. 동부 같은 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식용 콩은 두세 개. 3개짜리도 보면은 쭉쟁이가 더 끼고 2개 정도 보면 됩니다. 뿌리를 약으로 쓰면 길이는 10 내지 80cm, 지름은 0.5에서 2cm 정도. 그러니까 그 변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 생육 조건, 그 비옥도라든지 비배 관리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뿌리는 비배 환경도 중요하지만서도 토질에 따라서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땅이 있고, 저 감초 얘기할 때 몽골의 그 사막 지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황기도 옛날에 정선 쪽에서 나오는 대황기라고 있었어요. 이제 크니까 대황기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 마이크 대가리만큼 굵어요. 그게 이제 한 6년 정도 되면은 마이크 대가리만큼 굵어요. 그래서는 이만큼은 커요. 이렇게. 정선의 모함이 석회암인 지역에 물 잘 빠지고 흑살 좋은 데는 쭉 뻗었는데 똑바로 못 뻗어요. 그 땅에도 왜? 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1kg에 지금 10만 원도 넘어요. 그런 약은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황기 같은 걸 갖다가 내가 1년에 4번만 가보라 그랬잖아요. 약초 농사 하려면은. 근데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얘기는 내가 빠뜨렸는데, 초창기에 잡초하고 컴피티션, 경합이 일어나더라도 잡초를 이길 정도까지는 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첫째는 풀 관리. 근데 이러다가 작물만 남고 뚝 어디다 한 7월, 6월 말,
7월 때 되면은 풀이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그때까지는 풀은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풀한테 치이면은 다 녹는다고 그러죠. 내가 목적하고자 심은 것들이 풀한테 치이면은 결국엔 죽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풀 관리는 철저히 한 다음에 가끔 가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종자는 1리터의 무게가 750g 정도니까는 꽤 굵은 거예요. 아카시아 종자는 보셨나요? 아카시아 종자 얼마나 하냐 그러면 황기 종자만 하다 그러고 황기 종자는 얼마나 하냐 그러면 아카시아 종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들반들한 게. 그래서 이런 거는 비교적 아주 굵지는 않지만은 거기 뭐 저 베타인 들어있고 크로인 들어있고 뭐 감마 아미노부틸릭 애시드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일부 선생들이 아미노부틸릭 애시드가 혈압 강화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 환기에만 들어있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 확인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양리작용은 따뜻하고 독이 없고 맛있다더니 결국에는 치료제라기보다는 보약제제예요. 환기는 지황이나 환기나 치료 효과도 있지만 이제 보약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환기를 말이죠. 관광지에서 팔고 시장에서 팔고 그런 것들 껍데기 득득 긁은 거 마냥 막 거칠거칠해가 있어는 대가리가 요만큼 되고서 길이기는 요만해서 길게 해서 고무줄로다 묶어놓고 대가리 요만하고 뿌리지 먹기 그거 하나에 뭐 몇천 원, 만 원, 그건 약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환기가 최소 2년은 묵혀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이 2년 동안 묵힐 만한 땅이 많지 않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고 또 대농으로 경작을 한 사람들은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년 키운다고 인삼은 6년인데 6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렇잖아요. 근데 해마다 심기 때문에 해마다 캐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심기 때문에 해마다 캐는 거예요. 근데 저 황기도 최소한 2, 3년 정도만 키워주면은 약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1년에 캐니까 사실은 약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해요. 황기 같은 거는 좀 심었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땅에 심어도 반은 살아. 그러고선 한 2년 묵히고 거기 또 한 반 살아. 3년 가면 3년만 키워놓으면은 집에서 쓰는 보약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황기 말려놨다가 저 가시오가피 껍데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잔게장에 쳐서 그냥 나무단처럼 묶어놓은 거하고 같이 넣고서 푹 그거 먼저 삶아내면 누런 물 나옵니다. 누렇습니다. 걷어내고서 닭 집어넣고 삶으면 정말 잡내 잡습니다. 그거는. 잡내도 없어지고 또 맛이 담백해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황기는 그런 용도로 쓰시려면 굉장히 괜찮은 오미자라든지 지황 같은 거는 경옥교 찐다든지 그거 말고서는 지황차라고 해먹는다. 그거 아무 맛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옥고를 집에서 만든다든지 할 때 쓰고 구기자 같은 거 말려놨다 구기자 차 그런 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작물에서 얘기한 말이죠. 그건 당귀 차에 먹으면 한동안 또 당귀차라고 막 또 팔고 그랬는데 그거 흙내밖에 안 나. 솔직한 얘기가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건 차로. 그래서 이런 황기 같은 거는 식품할 때 보약으로다가 그냥 닭을 삶아도 좋고 그런 용도로다가 좀 묵혀서 1년생 캐지 말고 묵혀서 그러면 1년생, 2년생, 3년생 가려면 계속 우에 쳐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그래야지 뿌리가 실해집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독이 없고 맛이 달다 별 작용이 다 있다는데 중추신경계 흥분도의 기능이 있다. 이 센트럴 너버 시스템이죠. 센트럴 너버 시스템 SNS. 그게 중추신경계에 항진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거를 디프레스 시킨다는 건 뭐라는가? 그러니까 억제 작용을 하는 인삼에도 두 가지 인삼의 성분을 두 가지로 대별을 한다면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갖다가
억제하는 작용 이런 게 인삼에 이제 나중에 끝 시간에 2시간은 인삼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에도 흥분 효과라는 것은 힘을 내는 거고 진정 효과라는 것은 갖다가 커피 마시면 진정 효과 있다는 것처럼 잠잠해져 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 가지고 그 흥분 작용을 하는 성분만 갖다가 분리해서 이거는 스포츠 음료로 만들고 진정 작용을 하는 성분을 분리해서 요거는 수험생들한테 먹이고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제가 여기 우즈베키스탄 가기 직전에 농림부 돈을 가지고서 연구를 개시를 시켜놓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나 모르겠어요. 스포츠 음료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거 성분은 그런 쪽에서 잘만 활용을 하면은 좋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풍성환기, 아성환기 하는 것이 제가 이 2006년도에 내가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태백 수집종 모든 품종에 특히 이런 자원이 풍부치 못한 이런 약초들은 전부 순계분리 육종, 선발 육종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배 육종 하기 전 단계에서는 전부 태백에 있는 전국의 환기를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야생종을 수집해서 하면 좋은데 야생종은 거의 없어요. 산에 가도 이거는. 그래서 재배하고 있는 것. 근데 아무거나 가져오면 결국엔 우리에게 다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그 내력을 잘 들어서 언제적부터 이 종자를 받아서 썼느냐. 그래서 엄청 오래됐다면 그거는 이제 재래종으로서의 하나의 그 순계, 퓨어라인으로 됐다고 보고서 이제 그런 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수집한 것 중에서 한 24거 수집해다가 심어놓고서 고르고 또 심었다 또 고르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풍성환기는 제가 있을 때 해서 냈던 품종이고 아성환기인가 이거는 나는 잘 몰라요. 이때부터 내가 잘 안 했었으니까. 그 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그 우리 법이 그래요. 한약재이면서 식품으로다가 공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식품 용도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이 한약재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선통관 후검사 세관에서 말이죠. 그 들어올 적에 이것이 이제 한약재 간부의원들이 인천이나 나가 가지고서는 이것이 진짜 환기 맞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검사인데 통관 먼저 시켜놓고 검사하니까 그거 뭐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닌 것이 걸리면 다시 반송을 시키는데 아닌 거는 안 들어와요 사실은 아닌 것은. 근데 이 식품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제도가 문제가 돼서 선검사 후통관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법을 좀 바꾸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환기가 식품용. 근데 이 환기는 식품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식품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꽤 7, 8년 전 데이터인데 1000톤 정도 많이 들어왔더니 이거보다 이때 뭐 1600톤씩도 옛날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입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 전해에 흉년이 들었다. 값이 비싸서 그랬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수입을 해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해마다. 근데 단가는 킬로그램 하면 2,000원밖에 안 했잖아요. 2불. 킬로그램 2불이면은 2,500원도 안 되잖아요, 요새. 킬로그램당 2,000원. 지금 우리 거는 예? 돈 만 원 정도는 갈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는 이때는 뭐 이거 반값도 안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가나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비교적 서늘한 중북부 산간 지역이 적합합니다. 아주 뜨거운 동네에서는 안 돼요, 이게 아까 환기 처음 나올 적에 아스트라갈라스 멤브라나시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추운 지역이 우리나라 같으면 가급적 서늘한 중산간지 이상 이런 데가 좋다. 근데 하여간 그 포천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1년생으로 다 지금 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금용으로 한다라면은
2, 3년은 좀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 온도가 높지 않고 일교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낮 최고 기온, 야간 최저 기온하고 차이가 일교차인데 이것이 심하면은 탄소도 과정에 활동한 탄수화물의 생성 축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교차 하는데 우리나라 일교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 날씨에는 일교차가 꽤 심한 편이에요. 특히 과일 같은 거에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당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그래서 저 우즈베키스탄 사막인데 뜨거울 때는 45도씩 50도씩 올라가요. 근데 밤에는 이불 덮어져요. 그런데 거는 달아도 잔인하게 달아. 잔인할 정도로 달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6개월을 옛날에 있어 봤는데요. 그 유태인들이 친절히 내가 와가지고서는 저기 저 새농민이라는 잡지에다가 6번을 연재를 썼었어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제목을 내가 작지만 매운 나라라고 썼고 그 다음에는 친절도 잔인할 정도인 나라 이렇게 썼었어요. 이 달아도 잔인할 정도로 달아요. 이게 엄청 달아. 네. 포도가.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당도에는 끝내줍니다. 우리 포도 지금 뭐 크림슨이 뭐니 그 마트에 가면 수입하는 거 없잖아요. 그것도 당도 옛날 우리가 먹던 셔빠진 어려서 먹던 포도가 다 쉬었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은 우리 것도 많이 개량이 됐지만 들어오는 포도 달죠. 근데 그 이스라엘 건포도가 얼마나 산업이 발달하는데 건포도 싸고 그런데 요새는 또 비싸졌어. 밭은 토양은 가급적 배수도 잘 돼야 되고 배수가 잘 되려면은 어때야 돼요? 보수가 잘 되려면 또 보수력은 뭐 고치는 보수가 아니라 물을 끌어안고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일 좋은 거는 토양 삼상 중에 기상, 고상, 액상 얘기 있잖아요. 삼상이 바란스를 맞춰서 됐을 때 그런 땅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사양토입니다. 사양토. 사양토에 땅심이 깊으면 물이 잘 빠지죠. 땅심이 깊다는 얘기는 유효 경토심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이 15cm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밭에 따라서 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깊이 가리를 해줌으로 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양토 토질로서 농경지의 아이고 이거 이거는 저 GAP에서 나오는 얘기고 하여간 땅심이 좋으면서 좀 삽질에서 푹푹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돼요. 예, 삽을 푹푹 들어가는데 토심이 깊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삽이 푹푹 들어가는데 물 빠짐이 아주 좋으며 부식질이 맞은 식양토 부식질이 많다는 건 검은 땅이라고들 부르는데 이 토성에 따라서 부식질이 많지 않아도 검은 색깔 띠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질 비료를 많이 계속 넣어주다 보면 부식질이 많은 땅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사양토라고 그랬는데 식양토나 사양토나 이런 정도면은 부식질이 많으면 사양토가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작하면은 잎꽃병이나 시드름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뿌리 수량과 상품성에 떨어지는 피하는 것. 어떤 작물이든지 연작해서 좋은 작물은 없습니다. 연작은 계속해서 그것만 심는 걸 연작이라는 거고요. 윤작은 돌려 심겨요. 올해는 콩 심고 내년에 황기 심고 그다음에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그게 이제 윤작 돌려짓기라고 그러고. 종자는 9월 하순이나 10월경에 등숙한 등숙은 잘 익은 종자를 채종해서 그래야지 발화율이 좋다. 이게 종자 살 때 우리가 무슨 1리터 종자 무게가 750g 가서 그 종자 팔면서 저울 놓고 파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짝반짝하고 잘 익은 놈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쭉증이 많이 있는 것들은 색깔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1년만 이게 보면은 충실한 햇종자 선택하는데 사실은 1년생에서 300평 종자 다 따면 30리터 정도 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년생 된 종자는 발화율이 떨어져요. 등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는 된 데서 꽃핀 놈을 가지고 종자를 받아야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황길 갖다가
50평 정도를 갖다 심는다고 한다면은 2년 키우면은 반 줄고 그러면은 50평 키우면은 한 열대평은 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종자 따서 그때 따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심어 나가고 그러면은 그때 좋은 약을 먹을 수가 있죠. 이 모든 종자는 그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신 저 귀한 유전자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80도까지 들어가는 냉동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바빌로프 옛날에 그 어디더라 어디 그 원전 터지고 막 그런데 바빌로프의 그 체르노빌. 근데 그 부근이에요. 그 바빌로프가 세계적으로 다 최고의 진뱅크인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했지만서도 그래도 꽤 많은 종자를 가지고 있어. 전부 종자 발화력을 테스트를 하는데 영하 10도 뭐 몇 도 뭐 다 이렇게 해놓고선 시설 잘해놓고선 갖다가 집어넣고 해마다 꺼내서 종자 발화력을 봅니다. 근데 이제 발화력을 볼 때는 접시 샤레에다가 여가지 깔고 물 놓고서 거기서 실내에서 보는 겁니다. 인큐베이터에다가 18도나 이거 맞춰놓고. 그랬을 적에 6일 정도 되면은 요거는 28개월이면은 2년 반인가? 2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2년 반 정도 묵은 종자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30%는 나는 거예요. 30%는. 그리고 2년 넉 달인가? 1년 넉 달 된 거는 좀 들라고. 작년 가을에 따서 금년 봄에 심는 거 이런 것들은 90% 정도는 나죠. 그런데 이거는 6일 정도 되면은 이거는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이만큼 한 80% 나는데 이 묵은 종자들은 얼마 안 나잖아요. 그지? 그래도 거의 그래도 수평적인 이런 발화력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근데 구태여 묵은 종자를 쓸 이유는 없어요. 그죠? 묵은 종자를 왜 써요? 이게 환기 종자는 안 비싸요. 환기 종자는 안 비싸니까 묵은 종자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파종은 대부분 직파 재배를 합니다. 다이렉트 시딩이죠. 트랜스플랜팅, 옮겨 심는 묘를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 시딩을 하는데 직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곱하기 자가 못하니까는 저 별표를 붙였는데 15cm 곱하기 10cm. 2년째 가서 캘려면 조금 더 널찍하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는 고을 간격입니다. 항상 여기서 나오는 앞에 숫자는 고을과 고을 간격. 그리고 뒤에 거는 포기와 포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귀를 심었으면 두 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과 줄 사이가 앞에 나가는 거고. 그 이제 내가 30cm 정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에 10이면은 우리 참깨가 30에 10입니다. 땅콩은 50에 20이고, 근데 당귀는 사실은 50에 50은 심어줘야 돼요. 이게 많이 크는 놈이기 때문에. 근데 저것도 고민이에요. 중간에 하나씩을 뽑아낼까. 조금 더 봅시다, 저건요. 그리고 너무 밀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봄 파종을 대부분 하고요. 가을 파종은 잘 안 해요. 가을에는 또 덜 걷어야 되지 뭐 그러니까는 일이 겹치니까 대부분 봄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밭갈직에 밑거름을 골고루 뿌리고 깊이 갈아보고 전층 시비 되도록 전층 시비. 전층 시비가 뭘까요? 전층 시비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층이 골고루 섞이게끔. 그게 전층 시비라고 합니다. 거름을 줄 때, 비료 줄 때, 그러고서는 로타리 2번 쳐야지 막 섞이니까는 골고루 전층에 비료가 들어간다. 전층 시비한다고 그러고요. 90 내지 120cm의 두둑을 짓는 다음에 두둑의 높이가 90, 120이 아니고 두둑의 폭이. 근데 이것이 꼭 FM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적에 땅의 토지 이용 효율하고 작물의 수량성하고 다 감안했을 때 이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내가 돈 벌지 않고 내 식구 먹을 거로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60cm 정도 이렇게 봉긋하게 두둑을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깊은 작물들은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면 위로 싸져서 여기다 씌우면 이만큼은 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감초 같은 거, 황기 같은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 오고 사람 밖에 다니면 자꾸 주저앉아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만큼 초원류 같은 나중에 이만큼은 주저앉습니다. 흘러내리고 그래서. 근데 그걸 타이트하게 해서 비닐을 갖다 제대로 꽉 씌워놔 버리면은 그래도 토압에 의해서 서서히 가라앉아 조금은 가라앉지만서도 비닐을 씌워놓으면은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다가 못 뻗을 여기서 뻗고 나가니까는 품질 좋은 황기를 캘 수가 있죠. 그래서 두둑은 여기 있잖아요. 일항이 높을수록 두둑이 높을수록 뿌리에 사람이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이제 모든 뿌리는 물을 찾아서 지하 수위에 연결된 부분까지 지가 먹기 위한 물을 찾아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이 황기같이 직근성으로 다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데 콩뿌리 같은 건 옆으로 얼마 안 돼. 콩뿌리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럼 오미자 뿌리하고 사진에 보셨잖아요. 오미자 뿌리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가뭄에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늘 오미자 밭에는 물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고. 감초는 저거 내비둬도 근데 이 밭에서 저 나중에 가을에 캐보면 요만큼은 들어갈 겁니다. 저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게 생겨. 더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뿌리에 근단이 분화되면서 곁뿌리가 생기고 이것도 힘들면 중간에서 막 사고 그러니까는 품질,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여간 깊이 갈아주는 거 그리고 위에다가 두둑을 높게 해주는 거 그럼 이만큼 파주고 이만큼 놓고 그러면 최고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잘 실현하는 데가 강원도 평창 대관령골에 가기 전에 고랭지 채소하는데 배추무하고 당귀 거기 또 뭐 하더라 파 이런 거 하는 데가 보면 말이죠 객토를 해마다 해요. 그래서 객토해서 관리기 가지고 그냥 탁 따서 두부모 자르듯이 탁 해서 긴 밭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진 찍어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히 전문 기술 농사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작물의 파종 두께는 종자 직경의 2.5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수치이고 종자가 직경이 2mm, 3mm 된다 그러면 7.5mm 같으면 1cm도 안 돼. 이거는 그 채에서 덮을 수도 없는 거고 대충 아주 깊지 않을 정도 한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 1.5cm 정도 되면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참깨도 발화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거 심을 적에 거기 밭이 전부 긁어내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돌멩이 같이 굳은 흙을 갖다가. 그런데 사실은 묘상을 만들려면은 쳐서 만들 정도로다가 관리를 해야지 돼.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종자 집어넣으니까는 새비름 다 발화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그놈들이 먼저 오니까는 그거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나 노래가 있나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묘를 심어서 옮길 생각을 하고 할 때는 묘상은 상토를 만들어서 그 트레이포트에다가 인공 원예형 상토 사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물 줘서 그래서 매트가 뿌리가 쫙 나서 안에서 감겨서 매트가 형성이 돼서 쏙 밀어 올려서 갖다 탁탁 꽂고 눌러놓으면 100% 살리는데 저렇게 하면 종자만 버린 거죠. 1년 후에 캘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5 내지 20에다가 10cm 정도 그래서 1m 20짜리 두둑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줄 사이가 15cm니까는 6줄, 7줄 양쪽에 남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빡빡해지는 거예요. 빡빡하게 크면은 어느 정도만 크면 이렇게 빡빡하게 밀식을 해버리면은 잡초가 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들한테 져. 그래서 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적에는. 근데 이제 빡빡하게 심어놓으면 도장을 해. 도장 우짜람이라는 얘기. 쭉쭉. 그러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꽃도 못 피게 하고 쫙 위를 날려버려. 요새는
그 벌초할 때 쓰는 거 그건 이만큼 높은데 이거 들러 엄청 힘들어요, 거 그죠? 그러니까 해초리가 쫙 치고 다니면 질 빨라.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캐야겠다. 1년 더 묵혀야겠다 싶으면 더 넓게 심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기계라는 게 이제 0.5cm, 1cm 정도 자동 복토 이렇게 밀고 가면은 자동 복토가 됩니다. 그 뚫린 자리에 종자 떨어지고 흙 묻어지고. 그래 파종량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요 위에 저 통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300평당 2.5kg 집어넣고 2년생은 드문드문 심어야 되니까는 300평 끌고 다니려면은 1.4kg 정도 넣어주면 된다. 뭐 시간은 저기 저 사람이 심는 것보다 훨씬 품값 절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트랙터에 매달고 다니는 작판기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판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밭에서는 트랙터하고 쓰고 집에서 앞에서 한 100평, 200평 하고 하는 거는 관리기 있잖아요. 관리기 가지고서. 그러면 배토판 닮은 흙이 확 양쪽으로 날아가서 이러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요 작판 파상이 평평하게 되는데 관리기를 가지고 소형 관리기를 가져가면 가운데를 가면서 흙이 이리 올라가면 팍 하고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올라오는 흙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가운데가 우먹해져. 양쪽으로 흙이 이렇게. 그건 두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여기다 비닐을 씌워. 비닐을 갖다 씌워 놓으면 여기는 떠. 그러면 여기서 풀이 칵 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닐을 착 붙여 씌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저 비닐을 씌운 거 보면 그러고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닐을 이렇게 씌워 놓고 나서 흙을 위에다 덮는 것은 안 씌운 것보다 낫지만서도 비닐 피복 효과를 반감시키는 짓입니다. 이제 바람에 잘못하면 여기를 잘못 눌러놓으면 여기 바람 조금 들어가고 바람 좀 불다 보면 이렇게 들렁들렁하다 센 바람으로 확 다 걷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농사해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 다 합니다. 비닐 피복을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는 비료 안 줘도 된다 그러지만 안 주는 거는 주는 게 좋죠. 뿌리를 쓰니까 질소 비료를 적게 하라는 얘기야. 질소 비료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웃자라요. 질소 비료를 하면은 키만 커요, 키만 커. 키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뿌리를 실하게 키워야 되니까 거름, TB. 그리고 인산 칼륨은 맨날 한 얘기가 인산은 개화결실, 가리는 세포의 팽암 유지를 위한 강건한 식물 육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가지고 질소 비료는 많이 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토에게는 석회를 충분히 시용하라는데 석회를 충분히 시용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 그럼 석회하고 많이 주다 보면 또 붕소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석회하고 붕소하고 밸런스 맞게 혼합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쓰면 되는 거고요. 시비량은 10의 1은 300평에서 300평당 질소 2.4kg, 인산 8kg. 요건 작고 인산 칼륨은 많이 주잖아요. 근데 밭이 어느 정도 숙전이냐에 따라서 보통 기본적으로다가 300평에 탭이 1000kg 준다는데 1000kg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0kg. 그 저기 1톤짜리 차 적재함에다가 탭이 2톤 실어봤자 얼마 안 돼요. 300평에 펴버리면은 거뭇거뭇 색깔도 안 보여 멀리서 보면. 그냥 그래서 최소한 한 숙전인 경우 아주 오랫동안 거름 잘 주고 그런 밭 같은 데는 몰라도 웬만한 밭에는 한 300평에 2톤 정도는 누워줘서 깊이가리 해주고 계속 몇 년은 그렇게 해야지 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심을 실시할 경우에 생육 상태를 보고 웃거름이자 이 적심이라는 건 이제 위에 잘라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초세, 식물의 생육 정도를 보고서 덧거름, 웃거름, 축이라고 그러죠. 축이. 사이드 드레싱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 1년근으로 수확할 때
질소 비료를 순질이기 3, 4일 전에 질소만 이때는 여기 잘라 놓으면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라주고 난 다음에는 요소 비료, 질소 비료를 조금씩 주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1.8kg씩 그냥 대충 300평에 1.8kg니까 그건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300평에 1kg를 주라. 300평 비료 1kg 같으면 설탕 봉지가 제일 작은 게 1kg짜리 나오잖아요. 요만해, 그죠? 요만한. 내가 어제 백설탕 사봤어요. 근데 이거는 300평에 준다.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줘? 골고루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돼? 총무님. 그 이제 물에 타서 주는 건 액비거나 연면 시비할 때나 쓰는 거고, 물에 타서 관주할 때나 쓰는 거고, 흙하고 섞어요. 흙하고 섞어. 흙하고 섞어서 같이 뿌려주면은 그 무게가 거의 아주 그 먼지 같은 흙하고 섞으면 먼지가 먼저 날아갈 테죠. 근데 일반 밭, 그 밭에 줄 적에 거기다 두어서 패가지고서는 막 섞어가지고서는 이래 놓고선 가면 자꾸 저어주면서 쭉쭉 뿌려주고 그러면은 집에서 자가에 비료 기계로 안 주고 할 적에는 섞어서 근데 또 여기다 섞으면 덜 섞여. 큰 데다가 비료 1kg 집어넣고 300평 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만한 거 바가지 옆에 끼고서 한 대여섯 개는 가져야지 좀 댕기면서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넉넉하게 거기다 놓고서는 그건 뭐 조금 담으나 맛 섞였으니까 그죠? 이래 놓고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갖다 이렇게 뿌리면은 300평에 1kg도 균일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료 주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